사장님, 수술대 위에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고작 세입자한테 간 이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상관없네. 내 간이든 쓸개든 몽땅 다 꺼내가시오. 어차피 덤으로 산 인생이었으니.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님이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제 몸을 제물로 바치는 여인. 그녀가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갚아야 할 평생의 빚은 과연 무엇일까요?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지독하고도 슬픈 운명의 서막이 지금 오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병원 병원장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무심하게도 화창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진 이 방 안은 마치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여인, 성운건설의 나영숙 회장입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늘 꼿꼿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가 오늘따라 작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염색하지 않은 은발은 세련되게 빗어 넘겼지만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푸석합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생체간 이식 수술 동의서. 붉은색 고딕체로 박힌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영숙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평생 수조원이 오가는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종이 한 장 앞에서 영숙의 손끝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의 가죽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쥡니다. 맞은편에 앉은 병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차트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영숙의 눈을 피합니다. 차마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세에 전신 마취를 하고 간을 절제한다는 건 제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대로 못 깨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정하시다 해도 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인 세입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니요.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병원장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뭅니다.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푸른 핏줄들이 그녀가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감정을 누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더 크고 무거워 보이는 어떤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딛는 한 걸음과도 같은 눈빛입니다. 원장 양반. 영숙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만은 쇠처럼 차갑고 단단합니다. 내 남은 수명 따위 계산하지 말게나. 어차피 덤으로 산 인생이었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인주가 담긴 통을 엽니다. 매캐한 인주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꾹 눌러 묻힙니다. 선명하게 묻어난 붉은색이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습니다. 영숙은 동의서 서명란에 붉은 지장을 힘주어 찍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하게 누르는 그 손길에는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내 간이든 쓸개든 다 가져다 써도 좋으니 제발 저 방에 누운 여자 살려만 주게나. 병원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여인이 뿜어내는 기세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처절한 감정이었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이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박 기사가 황급히 들어와 그녀를 부축합니다. 박 기사의 단단한 팔에 의지한 채 영숙은 병원장실 문을 나섭니다. 길게 뻗은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들었어? 전하 회장이 세입자한테 간을 준대. 세상에 갑자기 노망이라도 났나? 아니면 그 여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영숙의 등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구두쇠, 철거민들을 쫓아내던 냉혈한 회장. 그런 그녀가 가난한 세입자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스터리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 복도 끝 중환자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자가 보입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목. 영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박 기사. 영숙이 낮게 음졸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1,000억 원을 벌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회한과 슬픔이 묻어납니다. 이번이 내 평생의 빚을 갚을 마지막 기회야. 박 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영숙에게 손수건을 건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서 썩어가던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이므려. 도대체 저 가난한 여자와 천하의 재벌 회장 사이에는 무슨 지독한 사연이 얽혀 있는 걸까요? 왜 영숙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저 여자를 살리려 하는 걸까요? 시간은 이 비극적인 선택이 있기 전 3개월 전에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지독히도 시리고 외로웠던 영숙의 펜트하우스, 그 적막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시간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3개월 전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대기 시작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밤은 참으로 야속하게 아름답습니다. 한강 물줄기가 굽어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는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도시의 불빛이 보석 가루를 뿌린 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평이 넘는 이 광활한 집안을 채운 건 찬란한 야경이 아닙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버거운 뼛속까지 시린 정막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죠. 그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 영숙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퇴근한 가사 도우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둔 사내진미에는 젓가락 자국 하나 없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비찜과 화려한 전들이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수조원을 주무르는 회장, 영숙의 앞에는 찬물에 만밥 한 그릇과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모래알을 씹듯 차게 식은 밥알을 힘겹게 목구멍으로 밀어넣습니다. 까끌까끌한 밥알이 식도를 긁고 내려가지만 가슴에 맺힌 응어리보다는 덜 아픈 모양입니다. 정막을 깨고 대형 TV에서 구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운건설 나영숙 회장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00억 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나 회장은 평소에도 화면 속 아나운서는 영숙을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라 치켜세우고
자료화면 속 영숙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영숙은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립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거실을 집어삼킵니다. 다 부질없다. 그녀의 입에서 씁쓸한 독백이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집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영숙은 식탁 한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끌어당깁니다. 칠이 벗겨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색이 바랜 아기 베네쩌고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9살 엄마 손을 놓치고 사라진 딸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었던 그 옷입니다. 영숙은 그 작은 천 조각을 얼굴에 파묻습니다. 딸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아 옷깃은 그녀의 눈물과 손때로 얼룩져 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기 전내를 쫓아 짐승처럼 킁킁거립니다. 내 새끼 우리 예쁜 딸 지금 살아있으면 40이 다 되었을 텐데.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식탁 위에 신경 안정제를 입안에 털어넣습니다. 껍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장님이지만 그녀의 영혼은 딸을 잃고 울부짖던 30년 전 그날에 멈춰 박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면이 바뀌며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편 세상이 펼쳐집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있는 시장통의 어느 허름한 반지하 방입니다. 서연은 비좁은 부엌에 서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보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부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여전합니다. 낡은 현관 문틈으로 매서운 찬바람이 들이닥치자 서연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기침을 토해냅니다. 쿨럭쿨럭. 그때 방 안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9살 난 아들 민준이 달려나옵니다. 엄마, 내가 문풍지 꼼꼼하게 다 붙였어. 이제 바람 안 들어오지? 민준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틈에 덕지덕지 붙인 테이프를 꾹꾹 누르며 해맑게 웃어 보입니다. 삐뚤빼뚤하게 붙여진 문풍지가 아이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해 보입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아픈 내색을 감춥니다. 그리고 달려온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의 체온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난로였더랬죠. 우리 민준이 덕분에 엄마는 이제 하나도 안 춥네. 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을 펴고 앉았지만 상 위에는 변변한 반찬 하나 없습니다. 기껏해야 김치와 멀건 콩나물국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모자가 마주 앉은 밥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연이 아들의 밥숟가락 위에 콩나물을 얹어주는 그들의 모습에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영숙의 화려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식탁과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돈으로 거대한 성을 쌓고 스스로를 가둔 채 잃어버린 딸의 환영 속에 박제되어 살아가는 여자 영숙. 가진 것은 빚과 병든 몸뿐이지만 서로를 지키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자 서연. 전혀 다른 두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 곧 지독하고도 비극적인 악연으로 얽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은 이들에게 어떤 시련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부디 이 슬픈 운명의 장난이 너무 가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짓궂게 시작됩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재개발 구역 시장통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숙의 육중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사람 한 명 간신히 지나갈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섭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튀어오르는 시커먼 흙탕물이 마치 이곳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뒷좌석에 앉은 영숙은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차창 밖 풍경을 응시합니다.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들, 쩍쩍 갈라진 담벼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냉기. 그녀는 저도 모르겠듯 하고 혀를 찹니다. 어휴 세상에. 저런 데서 살다가 얼어 죽거나 깔려 죽지 대책들이 없구만 정말. 영숙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 속내는 위험하니 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었지만 평생을 돈과 숫자 싸움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던 겁니다. 그저 남들이 듣기에는 재수없는 부자의 악담으로 들릴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반지하 단칸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서연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데도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그녀는 영숙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끽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자 서연이 창문에 매달립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 있고 손톱 밑에는 떼지 못한 때가 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지금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랑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있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영숙과 서연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퀭한 눈,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딸을 잃은 후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듯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온몸을 휘감았더랬죠. 쿨러. 서연이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기침을 토해냅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영숙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걱정스러운 마음은 엉뚱하게도 버럭 소리로 튀어나오고 맙니다. 이봐,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칩니다. 여기 있다가 건물이라도 무너져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영숙은 위험하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꽂힙니다. 보상금 챙겨줄 때 썩 나가. 그게 목숨 부지하는 길이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 서연은 모멸감에 입술을 꽉 깨뭅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적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가난한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보이죠? 돈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인 쓰레기로 보이죠? 서연의 원망 어린 눈빛. 그 눈빛은 마치 영숙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순간 숨이 턱 막혀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 눈빛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영숙은 도망치듯 운전석의 박 기사에게 손짓합니다. 박 기사 얼른 출발하지.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멀어집니다. 하지만 영숙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백미러를 봅니다. 뿌연 흙먼지 속에 주저앉아 우는 서연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녀는 룸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가슴이 옥죄어 오듯 아픕니다. 단순히 불쌍해서라고 하기엔 심장 깊은 곳을 쿡 찌르는 듯한 낯선 통증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급하게 우황청심환을 찾아 입에 넣습니다. 씁쓸한 약 기운이 입안에 퍼지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 기사. 영숙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왜 저 여자 우는 모습이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지? 꼭 남일 같지가 않아서. 박 기사는 백미러로 영숙을 힐끗 볼 뿐 묵묵히 핸들만 잡고 있습니다. 영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라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화병이라기엔 너무나 시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통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해만 남기고 돌아선 두 사람. 이 지독하고도 서툰 첫 만남이 훗날 서로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했더랬죠. 운명의 소용돌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 뒤 영숙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그 시장통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날씨였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깃을 턱 밑까지 바짝 세운 채 그녀는 미로 같은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길은 간절합니다. 그러다 시장 가장 구석진 자리, 볕도 들지 않는 그늘에서 영숙의 걸음이 뚝 멈춰섭니다. 그곳에는 고작 9살 난 민준이 쭈그리고 앉아 고사리 같은 맨손으로 거친 수세미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빨갛게 튼 아이의 볼, 그리고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조그만 손등. 그 모습을 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손을 놓치고 울던 9살 딸의 모습이 아이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항상 꼿꼿하던 그녀의 무릎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굽혀집니다. 아가. 영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도끼서린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닌 딸을 잃은 어미의 물기 어린 목소리입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영숙은 장갑을 벗어 아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세상에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영숙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이 추운 데서 장갑도 한 짝 없이 얼마나 추웠을꼬? 그녀는 아이의 언손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가 호호 뜨거운 입김을 불어줍니다.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에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영숙은 지갑을 열어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냅니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며 손을 접어줍니다. 할미가 이 수세미 다 산 걸로 하자.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할머니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괜찮다. 이거 챙겨서 얼른 들어가. 가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사 먹고 몸 좀 녹여야지. 이러다 감기 들라. 영숙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아이의 낡은 점퍼 지퍼를 턱 밑까지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우리 딸도 딱 너만 할 때.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인 순간 코트깃 사이로 숨겨져 있던 은목걸이가 찰랑이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독특한 문양의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민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아이의 시선이 영숙의 목에서 덜렁거리는 은빛 펜던트에 고정됩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민준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아이의 옷깃을 여며주던 영숙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툭 내뱉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시장통의 소음이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호떡 장수의 고함도
흥정하는 아줌마들의 웃음소리도 영숙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쿵, 쿵, 쿵.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릴 뿐입니다. 영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를 걱정하던 애틋한 눈빛은 경악으로 바뀝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아이를 뚫어지라 응시합니다.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 목걸이를?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움켜쥡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야 할 그 반쪽이 지금 이 시장통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영숙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영숙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뒤에 숫자도 써 있어요. 엄마가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보물 1호라고 했어요. 순간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현기증이 일며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 목걸이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30년 전 영숙이 직접 세공사에게 의뢰해 만든 주문 제작품. 세상에 단 2개뿐인 물건이었으니까요. 하나는 지금 영숙의 목에 걸려 있고 다른 하나는 30년 전 그날 잃어버린 딸의 목에 걸린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영숙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작은 어깨를 덥석 잡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아이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아가, 너네 집이 어디니? 응?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목소리가 제멋대로 갈라져 거의 비명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영숙의 눈이 뒤집힐 듯 희번덕거리자 방금 전까지 다정하던 할머니의 돌변한 모습에 겁을 먹은 민준이 결국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흐앙, 할머니 무서워요. 왜 그래요, 흑흑. 그때였습니다. 시장통 저편에서 떡볶이 국자를 든 강할매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왜 남의 집 귀한 애를 울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다혈질인 강할매는 영숙을 거칠게 밀쳐버립니다. 엇가는 소리와 함께 영숙이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립니다. 강할매는 우는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씩씩거립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자지러져? 당장 안 꺼져? 평소 같았으면 내가 뭔데 나를 밀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영숙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할매의 등 뒤 훌쩍거리는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딸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 강할매의 욕설도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의 보물 1호라는 아이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돕니다. 영숙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공포에 짓눌려 도망치듯 비틀비틀 자리를 피합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무너지듯 올라타서야 영숙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헉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내 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주워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또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운전석의 박 기사가 백미러로
사색이 된 영숙을 걱정스럽게 살핍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실까요? 영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입술을 엽니다. 박 기사.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방금 저 아이 엄마가 누군지 좀 알아봐줘. 네. 그게 무슨.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르게 그 여자 뒷조사 좀 해. 영숙은 차창 방 멀어지는 시장통을 뚫어지라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멈춰있던 영숙의 시간이 이제 막 거친 소리를 내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더랬죠. 진실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심장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박 기사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연의 거주지를 보고합니다. 회장님, 시장통 가장 안쪽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방입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며 장판이며 성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는 영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는 수행원도 없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도망치듯 시장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죄지은 사람 마냥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영숙은 전봇대 뒤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곰팡이가 검게 핀 서연의 집 철문을 노려봅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려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철문이 열립니다. 영숙이 헙하고 숨을 멈춥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에서 서연이 힘겹게 걸어 올라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무거운 짐 꾸러미를 든 모습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보풀이 하얗게 인 낡은 패딩 조끼, 로션 한번 제대로 바르지 못해 푸석푸석한 민낯, 그리고 병색이 완연하여 핏기 하나 없는 입술. 영숙은 숨을 죽이고 서연의 야윈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어쩌나 세상에 어쩌나. 30년 전 제품에서 전내를 풍기며 방긋방긋 웃던 그 작고 예쁜 아이가 모진 세파에 찌들어 저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딸의 모습에 영숙의 가슴이 찢겨나갑니다. 그때 찬바람이 불어오자 서연이 쿨러 하고 기침을 하며 목을 감싸나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 위로 영숙의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은빛이 반짝입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목걸이. 영숙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세상에 하느님, 내 새끼 진주가 정말 살아있었어. 기쁨보다는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영숙을 덮칩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호의호식했는데 내 핏줄, 내 딸은 저런 곰팡이 핀 골방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전봇대 뒤에 숨어 소리 없이 가슴을 칩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가슴을 내리칩니다. 으흐흑, 내가 죄인이다. 애미가 죽일려니야.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지. 서연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뒷모습이 점처럼 멀어집니다. 절뚝이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영숙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차 안으로 도망칩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영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핸들을 잡은 박 기사도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영숙이 퉁퉁 부은 눈으로 힘겹게 입을 엽니다. 박 기사. 목소리는 다 쉬어서 쇳소리가 납니다.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자. 저 아이 앞에 나서지 마.
회장님, 그래도 따님인 걸 확인하셨는데 당장 모셔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숙이 고개를 힘없이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엄마랍시고 나서기엔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 염치가 없어서 못해. 영숙은 차창 방, 서연이 사라진 골목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내가 딸을 잃어버리고 편하게 살았던 그 세월만큼 나도 고통받아야 해. 그게 내 형벌이야. 영숙은 이제 성운건설의 회장이 아닌 딸의 뒤를 밟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딸의 저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 뼈가 녹는 아픔을 감내하며 곁을 맴도는 것. 그것만이 죄 많은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더랬죠. 그렇게 영숙의 가슴 아픈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회장님으로, 밤에는 딸의 낡은 창문 밖을 서성이는 그림자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 지켜보는 동안 딸의 생명은 모래시계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이죠. 어둠은 빛이 있을 때 더 짙어지는 법이지요. 영숙은 오늘도 전봇대 뒤 그 옹색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딸의 집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때 반지하 철문 앞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배가 불룩 튀어나온 집주인 남자가 서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아니, 보증금 다 까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가. 당장 방 빼. 안 그러면 짐 다 드러내서 길바닥에 패대기 칠 테니까. 침까지 튀겨가며 소리치는 남자 앞에서 서연은 죄인처럼 고개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연신 허리를 숙일 뿐입니다. 그 비굴하고 처량한 딸의 모습에 숨어서 지켜보던 영숙의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심장이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달아오릅니다. 집주인이 씩씩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오던 찰나 영숙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합니다. 영숙은 다짜고짜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남자의 가슴팍에 퍽 하고 던집니다. 퍽! 남자가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듭니다. 묵직합니다. 그깟 밀린 월세, 내가 2배로 쳐서 넣었으니 세어보시오. 영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뼈를 깎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내 딸 아니 저 여자한테 가서 행패 부렸다간 그땐 돈으로 안 끝납니다.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 처신 똑바로 하시오. 집주인은 영숙의 서슬 퍼런 기세와 봉투 속 두툼한 5만 원권 뭉치를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그는 알겠습니다. 여사님 하며 쥐새끼처럼 주랭랑을 칩니다. 그 꼴을 보며 영숙은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휴, 이제 적어도 내 새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을 일은 없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비참하다 여겨야 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오후가 되자 하굣길에 민준이 시장통 붕어빵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유혹하지만 아이는 주머니 속 동전만 만지작거릴 뿐 감히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꿀꺽 하고 군침을 삼키는 아이의 목을 대가 안쓰럽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가게를 통째로 사주고 싶지만 그랬다간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칠 게 뻔합니다. 영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박 기사에게 건넵니다. 박 기사, 자네가 가서 붕어빵 좀 넉넉히 사서 저 애한테 쥐어주게. 제가요? 그래. 내가 가면 또 도망갈라. 누가 사놓고 급한 일이 생겨서 안 가져갔다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너 먹으라고 해.
절대 내가 시켰다는 티 내지 말고. 박 기사는 영숙의 그 서툴고도 애틋한 사랑법에 남몰래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꼬마야, 이거 어쩌지? 어떤 손님이 잔뜩 주문해놓고 급한 전화 받고 그냥 가셨네. 식으면 맛없는데 이거 내가 먹을래? 박 기사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먹어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준은 뜻밖의 횡재에 신이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한 입 가득 베어 뭅니다. 바삭한 껍질 속에서 뜨거운 단팥이 입안 가득 터지자 아이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웃음꽃이 번집니다. 뜨거워. 호호. 진짜 맛있다. 썬팅된 차창 너머로 오물오물 볼을 부풀리며 먹는 손자의 모습을 영숙은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평생 100억 원을 기부하고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뭉클하고 따스한 온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많이 먹어라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예쁜 거였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네, 내가. 영숙은 손수건을 꺼내 남몰래 눈가를 꾹꾹 눌러 닦습니다. 남들이 보면 수상한 스토커 같겠지만 영숙에게 이것은 지난 30년의 죄를 씻는 유일한 속죄이자 기도였더랬죠. 그녀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회장이 아닙니다. 가족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며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위태롭고도 평화로운 이중생활도 곧 깨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신은 그녀에게 허락된 행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습니다. 박 기사를 통해 올라온 보고는 영숙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더랬죠. 서연이 사는 반지하 방의 낡은 보일러가 기어이 터져버렸다는 소식.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살인적인 추위에 어린 손자와 병든 딸이 냉골 바닥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사람 보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보일러로 달아주라고 해. 당장. 영숙은 이성을 잃고 집주인을 닥달합니다. 그녀의 지시 한 번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영숙의 회사인 성운건설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기사들이 우르르 서연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호의가 화근이 될 줄이야 영숙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서연은 좁디 좁은 제 방을 가득 채운 낯선 남자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바닥은 뜯겨 있고 최고급 보일러가 위용을 뽐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등판에 박힌 성운건설 마크를 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자신의 가장 밑바닥 감추고 싶었던 가난한 살림살이가 그 오만방자한 회장에게 낱낱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골목 어귀 검은 세단 안에서 흐뭇하게 보일러 연통을 바라보던 영숙은 갑자기 차창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랍니다. 회장님, 문 좀 열어보세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도끼가 바짝 오른 서연입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리자마자 서연의 날선 비명이 고막을 찌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면 어떡해요? 여기가 회장님 놀이터인 줄 아세요? 영숙은 서연의 분노에 찬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굽니다. 아니 보일러가 고장 났다길래. 날은 춥고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잖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은 울먹이며 영숙의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옵니다. 위선 떨지 마세요. 결국 이 건물 재개발 빨리 하려고 수작 부리시는 거잖아요. 사람 살게 해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속셈,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저 돈이면 다예요? 가난하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줄 아세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서연의 모진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숙의 가슴에 퍽 꽂힙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내 새끼가 추운 데서 자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 하지만 영숙은 꿀꺽 그 말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그 말을 해봤자 가진 자의 오만이나 값싼 동정으로 들릴 뿐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해명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영숙은 그저 묵묵히 딸의 모진 말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영숙의 붉어진 눈시울이 서연의 얇은 옷차림을 안타깝게 흡습니다.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따뜻하게 자라고 그런 거야. 영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창문을 올립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기계음 소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 같습니다. 출발해. 차가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 속 주저앉아 오열하는 서연의 모습이 멀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영숙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어 바스러집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영숙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정작 딸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가 없습니다. 뜨끈한 방바닥을 선물해주고도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만 어미. 영숙의 짝사랑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서글픈 겨울밤을 지나고 있었더랬죠. 운명의 주사위는 드디어 던져졌습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차 안. 박 기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표정으로 영숙에게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킵니다. 봉투를 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해 자꾸만 손이 미끄러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이 영숙의 눈을 찌를 듯 파고듭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그 숫자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진주야, 내 새끼가 맞았어. 종이가 구겨질세라 가슴에 품고 영숙은 짐승처럼 컥컥 소리를 내며 오열합니다. 살아있었어. 내 딸 진주가 살아있었어. 흐흐. 30년의 지옥 같은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삼켰던 수천 번의 밤, 죄책감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영숙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다. 달려가서 그 작고 야윈 어깨를 으스러져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빌고 싶습니다. 박 기사, 차 돌려. 당장 차 돌려. 영숙이 젖은 눈으로 소리칩니다. 진주한테 가야겠어. 가서 다 말할 거야. 내가 내 애미라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어서 가자, 박 기사. 하지만 박 기사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합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흥분한 영숙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내 딸이 코앞에 있는데.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박 기사가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밉니다. 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지만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두 번째 봉투를 엽니다. 서연의 대학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문장이 영숙의 눈에 들어옵니다. 급성 간부전, 기능 10% 미만, 즉시 이식 필요, 쿠국 마이너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글자들이 살아서 춤을 추듯 어지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막 찾았는데,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죽을 병이라니? 이게 말이 돼? 박 기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보고합니다. 이미 투석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라고 합니다. 합병 증세까지 겹쳐서 이대로면 길어야 3개월, 시간이 없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진료 기록지가 힘없이 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영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줄기 너머로 멀리 서연이 사는 반지하 방의 쇠창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딸을 잃어버렸던 30년 전 그날보다 더 크고 끔찍한 절망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 딸을 돌려준 게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내 손으로 묻어주라고 보낸 것만 같습니다. 하하하. 영숙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이내 웃음소리가 뚝 그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차가운 도끼가 들어찹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진료 기록지를 다시 주워듭니다. 그리고 종이가 찢어질 듯 꽉 움켜집니다. 아니, 못 데려가.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신이 데려가려 해도 내 딸은 내가 지켜.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살릴 거야. 영숙의 눈동자가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30년 전에는 힘이 없어 딸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나영숙입니다.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아니면 제 목숨을 바쳐서든 그녀는 이제 막 되찾은 딸을 절대 죽음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더랬죠. 운명은 기어이 영숙의 눈앞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고야 맙니다. 시장통 어기 비틀거리며 걷던 서연이 마치 끊어진 인형처럼 도로 위로 픽 쓰러집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영숙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안 돼. 진주야. 영숙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어내립니다. 수행원들이 말릴 새도 없습니다. 그녀는 벗겨진 구두도 내팽개친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려가 의식을 잃은 딸을 품에 안습니다.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제발. 축 늘어진 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영숙은 딸의 손을 비비고 또 비빕니다.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비비며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뼈가 녹아내리는 공포를 느꼈더랬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옵니다. 영숙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장의 옷깃을 꽉 움켜쥡니다. 돈은 상관없어.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 당장 다 불러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아이 무조건 살려내. 영숙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영숙은 보호자 대기실 구석 커튼 뒤에 숨어 쪽잠을 자며 밤새 딸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 사이로 서연이 힘겹게 눈을 뜹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던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1인실, 그리고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숙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놀람과 동시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습니다. 여긴 비싼 1인실인데 저 돈 없어요. 못 갚아요. 서연은 덜컥 겁이 나 링거가 꽂힌 팔로 몸을 일으키려다 밀려오는 통증에 으윽 하고 신음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영숙의 입술이 달달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안고 엄마가 다 해줄게. 돈 걱정 말고 푹 쉬어라고 말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라고 밝히면 충격을 받은 딸의 심장이 버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영숙은 핑 도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짐짓 차갑고 딱딱한 표정을 가면처럼 뒤집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라. 병원비는 내가 이미 다 계산했으니까. 서연은 안도감보다는 비참함에 고개를 푹 떨굽니다. 왜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영숙은 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가 살아야 할 명분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그녀는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말투로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널 살려준 건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봐서야. 그러니까 죽는 소리 말고 얼른 나와서 일해서 갚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받아낼 테니까. 영숙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 속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는 피 끓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빚쟁이가 되어서라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서 숨만 쉬어달라는 어미의 애원인 셈이죠. 서연은 영숙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먹을 꽉 쥡니다. 집에 혼자 있을 어린 아들 민준이를 두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굴욕적인 제안이라도 동아줄처럼 잡아야만 합니다. 갚을게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평생이 걸려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준이 두고 죽을 수가 없어요. 딸의 그 처절한 대답에 영숙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영숙은 도망치듯 황급히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가서야 영숙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합니다. 으흐흐 그래. 영숙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낍니다. 살아만 있어라. 빚쟁이라도 좋고 원수라도 좋으니 제발 애미 곁에 살아만 다오. 악당을 자처해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비명 섞인 기도가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더랬죠.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법입니다. 영숙은 의료진 몰래 진행한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를 받아듭니다. 떨리는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이식 가능이라는 4글자.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결과지를 보고도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간을 절제한다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대로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완강한 반대에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흰 가운 자락을 움켜쥡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나 이미 30년 전에 딸 잃어버렸을 때 죽은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서 숨쉬고 있었던 거라고요.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내 남은 목숨, 저 아이에게 주게 해주시오. 제발 어미로서 죽게 해주시오. 서슬 퍼런 영숙의 결의에 의사는 결국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가혹했더랬죠. 열린 진료실 문틈 사이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서연이 이 기막힌 대화를 듣고 만 겁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악덕 회장이 생판 남인 나에게 간을 준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연의 머릿속이 윙마이너스하고 울립니다. 고마움보다는 덜컥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녀가 아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갚을 능력이 있어서 살려준 거야. 영숙이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뇌리를 스칩니다. 내 목숨을 살려놓고 그 빚으로 우리 민준이를 뺏어가려는 게 분명해. 내 장기를 담보로 내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거야. 가난한 어미의 피해의식이라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서연에게 아들 민주는 목숨보다 귀한 전부였기에 그녀의 상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손등에 꽂힌 굵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팍 뽑아버립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환자복을 적시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뒤늦게 병실에 들어온 영숙이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듭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눕지 못해. 피가 이렇게 나는데. 영숙이 서연을 붙잡으려 하자 서연은 피 묻은 손으로 영숙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이거 나. 가까이 오지 마요. 서연이 악에 받쳐 소리칩니다. 그녀의 눈은 짐승처럼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당신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한테간 떼어주고 빚쟁이 만들어서 결국 우리 민준이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뭐? 그게 무슨? 영숙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리려는 이 마음이 끔찍한 인신매매범의 수작으로 오해받다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오해하지 마라, 아가.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돈이 전부겠지만 난 우리 민준이 없으면 죽어. 내 아들 뺏길 바엔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서 지킬 거야. 그러니까 꺼져.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서연은 도끼 어린 눈으로 영숙을 노려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붉은 피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강물처럼 보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서연의 저 처절한 모성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영숙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깨닫습니다. 100마디 말도 1000번의 변명도 지금의 서연에게는 닿지 않을 거란 사실을요. 이 지독한 오해를 풀 열쇠는 오직 하나, 감춰두었던 진실뿐입니다. 영숙은 입술을 꾹 깨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돌려 마지막 증거를 가지러 병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복도를 달리는 영숙의 등 뒤로 서연의 오열 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진실이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숙은 굳게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서연의 침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덜그럭. 그 투박한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서연은 잔뜩 웅크린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영숙을 노려보지만
영숙의 표정이 너무나 비장하고 처절해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엽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누렇게 색이 바랜 베네 저고리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밤을 새워 직접 술을 놓아지어 입힌 옷이다. 영숙의 손끝이 옷깃을 스칩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 아명진주라는 두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서늘한 전율이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이어 영숙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줍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종이 위를 헤맵니다. 나영숙 마이너스 이서연 친자 일치 99.99%. 서연은 종이와 베넷 저고리를 번갈아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이 제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자신의 코트깃을 젖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꺼내 보입니다. 서연의 목에 걸린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문양, 세상에 단 2개뿐인 짝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나버리고 도망갔어. 근데 회장님이 왜? 그 순간 천하의 나영숙 회장이 서연의 침대 아래 차가운 병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때립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온 피 맺힌 죄를 토해냅니다. 버린 게 아니다. 가난이 죄였다. 가난이. 영숙의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30년 전 그날 시장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그 돈 몇 푼 하는 리어카 뺏기기 싫어서 너한테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내가 거길 떠났다. 그게 마지막 일 줄도 모르고. 리어카 지키고 돌아왔을 땐 내가 없었어. 시장 바닥을 미친년처럼 뒤지고 또 뒤져도 바닥에 떨어진 내 신발 한 짝뿐이었어. 으흐흑. 영숙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오열합니다. 돈 욕심내다가 리어카 그 쇠뭉치 지키려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죽일년이다. 엄마.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부자가 되면 널 찾을 수 있을까 봐. 돈만 있으면 내 딸 다시 볼 수 있을까 봐. 근데 그게 내 형벌이었어. 돈방석에 앉아도 내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단 말이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영숙의 등을 봅니다. 그 작고 초라한 등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30년 묵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며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릅니다. 자신을 괴롭힌 줄 알았던 사람이 실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를 뺏으려는 악마가 아니라 다시는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아 발악하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흐흑. 서연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녀는 링거줄이 팽팽해지는 것도 모른 채 손을 뻗습니다. 그럼 나 버린 거 아니야? 정말 나 찾으러 온 거야? 서연의 물음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비빕니다. 그래, 내 딸 진주야. 영숙이 애원하듯 딸의 눈을 바라봅니다. 제발 엄마가 널 살리게 해줘. 내 목숨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번엔 제발 엄마 노릇 좀 하게 해다오. 응? 제발.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모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 꿇은 엄마와 병든 딸의 눈물이 섞여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었더랬죠.
세상의 모든 시계 바늘이 멈춘 듯한 침묵이 병실을 감쌉니다. 서연은 젖은 눈으로 영숙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와 자신의 목에 걸린 것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반쪽짜리 하트가 비로소 제 짝을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 3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두 개의 목걸이가 서글프도록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서연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떼어냅니다.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꿈속에서나 불러보았던 그 단어. 목구멍 끝에서 맴돌던 그리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영숙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둑이 터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애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영숙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침대 위에 서연을 부서질 듯 와락 끌어안습니다. 링거줄이 엉키든 말든 그녀에게는 지금 이 아이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차갑고 도도했던 회장의 가면은 온데간데없고 새끼를 되찾은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메웁니다. 으흐흥,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서연도 영숙의 작아진 등 뒤로 앙상한 팔을 감으며 목 놓아옵니다. 엄마의 냄새, 30년 전 맡았던 그 아득한 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서러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보고 싶었어? 나 버린 줄 알고 매일 밤 얼마나 미워했는데, 흐흑 엄마. 두 모녀는 서로의 젖은 볼을 비비며 30년 묵은 한을 뜨거운 눈물로 씻어냅니다. 병실 밖에서 이 기적 같은 상봉을 숨죽여 듣고 있던 박 기사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온 민준이도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 할매까지도 눈물을 훔치며 코를 훌쩍거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영숙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줍니다. 거친 엄마의 피부가 손끝에 닿습니다. 근데 엄마 수술은 안 돼. 엄마 늙었잖아. 칠순이 다 됐는데 위험해. 나 살자고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절대 안 돼.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영숙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니, 해야 해. 넌 살아야 하고 난 너를 살려야만 살 수 있어.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숭고한 희생의 빛입니다. 엄마가 돈 욕심내다 너 잃어버린 죗값 이렇게라도 갚게 해다오. 내 몸에 내 피와 살이 돌아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제발 엄마 소원 좀 들어줘라. 엄마.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제사를 도려내겠다는 그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거룩한 엄마의 사랑임을 알기에. 알았어. 대신 약속해. 꼭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해.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그래, 약속하마. 나 안 죽는다. 우리 민준이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두 사람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눈물 젖은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지만 따뜻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숙과 서연은 나란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병원 전체가, 아니 하늘조차도 이 기적 같은 모녀의 사연에 숨죽이며 응원을 보내는 듯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 이동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이 수술실 복도로 들어섭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영숙은 옆 침대에 누운 서연의 손을 뻗어 잡습니다.
서연 역시 영숙의 손을 으스러져라 맞잡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해, 엄마. 서로의 체온을 마지막 생명줄처럼 꽉 쥔 채 두 사람은 거대한 수술실 문 너머 생과 사가 갈리는 그 하얀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과연 신은 이 애절한 모녀에게 기적을 선물해 줄까요? 생과 사가 갈리는 경계, 수술 대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릿합니다. 하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이 무심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곳에 두 개의 이동 침대가 나란히 놓입니다. 영숙은 마취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꽉 움켜쥡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술을 앞둔 환자의 두려움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의 그것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만에 하나 위급 상황이 오면 저 말고 무조건 제 딸부터 살리세요. 저는 수술대 위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는 영숙의 그 비장하고도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키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옆 침대에 누운 서연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마취 가스가 혈관을 타고 퍼지는 와중에도 서연은 고개를 돌려 영숙을 찾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이름, 오직 하나뿐입니다. 엄마 나 무서워가지 마. 영숙은 묶인 손을 억지로 뻗어 서연의 차가운 손끝을 간신히 잡아줍니다. 겁내지 마, 아가. 엄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혹시나 우리가 잘못돼도 다시 태어나서 엄마가 꼭 너 지켜줄게. 영숙이 눈물을 머금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자 서연의 눈꼬리 타고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쿵 하고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곧이어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두 모녀의 생명을 태우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입니다. 수술실 밖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는 고작 9살 난 민준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랑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고사리 같은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아이 곁에서 강할매와 박 기사도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봅니다. 1분이 1년 같은 시간이 야속하게만 흘러갑니다. 5시간, 7시간, 그리고 10시간. 밖에는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이가 걸어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입을 향해 모두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순간. 기적입니다. 의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회장님도 따님도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강할매는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허리를 숙입니다. 민준이도 와. 하며 박 기사의 품에 안겨 엉엉 웁니다. 얼마 후 회복실로 옮겨진 두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서로를 찾습니다. 아직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 말 한마디 할 수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젖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았구나. 내 딸이 살았어.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렸어. 영숙의 몸에서 떼어낸 간 일부분이 이제 서연의 몸속에 자리 잡고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한 장기 이식이 아닙니다. 30년 전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져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더랬죠. 영숙과 서연
두 사람은 침대 사이로 손을 뻗어 맞잡습니다.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 따스한 온기가 있는 한 그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이 질긴 인연, 모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공평한 시간은 흘러 어김없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선물처럼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영숙의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으로 봄의 전령사 같은 따스한 햇살이 가루가 되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숨소리조차 얼어붙을 듯 차갑고 적막했던 그 집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거실 바닥에는 민준이 가지고 노는 로봇 장난감과 레고 블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TV에서는 경쾌한 만화영화 주제가가 흘러나와 집안의 공기를 간지럽힙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거실까지 진동을 합니다. 서연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엄마, 간 좀 봐줘. 회장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좀 싱거운가? 소파에 앉아 민준의 로봇을 조립해주던 영숙이 빙그레 웃으며 부엌으로 다가옵니다. 회장님은 무슨, 그냥 엄마라니까 녀석도 참. 영숙은 서연이 내민 국자를 호로록 맛봅니다. 딱 좋다. 아주 구수해. 우리 딸 솜씨가 나보다 100배는 낫구나. 그때 딩동 마이너스하고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이고, 밤 냄새 좋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려. 양손 가득 직접 담근 파김치며 겉절이를 들고 온 강할매와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든 박 기사가 들어옵니다. 넓기만 해서 황량했던 대리석 식탁에 어느새 5사람이 옹기종기 둘러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런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자, 많이들 들어요. 식기 전에. 영숙은 자신의 밥은 뒷전이고 젓가락으로 노릇하게 구운 조기 살을 발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가시를 꼼꼼히 발라낸 하얀 생선살을 서연의 밥숟가락 위에 척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아프지 말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환하게 웃으며 크게 한 입을 받아먹습니다. 엄마도 좀 드세요. 맨날 나만 챙기지 말고. 그때 옆에 앉은 민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에 고기와 쌈장을 듬뿍 얹어 영숙에게 내밉니다. 할머니도 아하세요. 제가 쌌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가 주는 건데 먹어야지. 아. 영숙은 체면도 잊은 채 입을 쩍 벌려 볼이 미어터지게 쌈을 받아먹습니다. 우물우물 씹는 영숙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가족이라는 온기에 완전히 녹아내려 흔적조차 남지 않았더랬죠. 영숙은 뜨끈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그것은 단순히 국물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체온이자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영숙의 행복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주름진 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민준이 문방구 비즈로 꿰어 만든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그들의 밥상은 세상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수조원의 돈도 높은 빌딩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요. 내게 가장 귀하고 빛나는 재산은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바로 당신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30년이라는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눈부신 봄을 맞이한 영숙님과 서연 씨 가족. 이들의 식탁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을 데우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다면 오늘만큼은 사랑한다 말하며 꼭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엄mam을 녹이는 따뜻한 봄날이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그리고 매일의 밥상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